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은 6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되었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희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애 정도가 덜한 40대 남성이 누나와 어머니를 보살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작 지자체가 제공하는 식사나 생활 돌봄 서비스는 거부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파악한 사례만 해도 올해 들어 3번째. 올해 1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했고 2월에는 서울에서 한 아버지가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발달장애인의 죽음에 전국 장애인 단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추모 행동을 이어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돼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발달 장애인이 있는 가족 안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김동원 위원장님,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영상을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그 사건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예. 이게 2014년에 발생한 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달라진 게 그다지 많지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 이게 바로 선진 사회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아직 선진 사회가 아니다, 부족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이자 인력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유엔이 얼마 전에 보고서를 낸 걸 봤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 장애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참 가슴 아픈 그 자료도 제가 봤는데요. 우리 사는 이곳 청주에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발달장애 가족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미흡하고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조차 이 의구심을 갖는 그런 실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죠? 네, 충북에 등록된 장애인 약 9만여 명 중에서 약 13%에 달하는 12,400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적장애와 자폐가 결합돼서 중증인 경우도 있고 경증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만나보면 외적으로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얼마나 24시간 같이 붙어 고생하는지를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똑같진 않지만 지적장애에 준하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모든 가정에서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수동행이라고 같이 손을 잡고 맞잡고 나간다는 마음으로 일반인에 대한 발달장애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시켜서 촘촘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고 행동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박아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022년 10개 가정, 2023년 11개 가정, 올해도 지금 벌써 3개 가정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돌보지 않으면은 발달장애인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또는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보는 가족이 이제 힘이 다하게 되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국가 사회에서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이어지는 비슷한 사건들은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제도의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어떤 한 가정의 개별적인 비극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참사로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박아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 3년간 24건의 이런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 13건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자살 건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선택지는 아마 죽음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삶이 너무도 재난과도 같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분들을 죽음으로 결국은 몰아갔다. 이런 반성을 해야 하고 우리 이제 당협위원장님께서 이게 예산 인력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것은 우리의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돌봄 대책을 내놓고 있고 실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발달장애 분들을 저도 이제 같이 봉사하면서 이렇게 뵙고 하다 보면 접촉을 상당히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어떤 장소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예를 들어 부모님 손을 잡고 같이 나오더라도 키오스크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매장 같은 데서. 그러면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때 한번 주춤주춤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데를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즉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집에 예를 들어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여러 어떤 봉사를 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익숙치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하면서 점점점 어떤 가족들만의 그런 폐쇄적인 공간이나 그런 생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 사회적으로 다 어떤 공적인 부조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지 않으면 점점점 폐쇄적으로 안에서만 자꾸 머무르고 그게 깊어지면 지금 박진희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는 이런 거다 보니까 각종 돌봄 서비스 이런 데서 실제 실효성 있게 구체적으로 실제 전수조사를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그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신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이번 청주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을 보면 지금 청주시에서는 반찬 지원이나 돌봄 지원 같은 경우를 제안을 했지만 이제 가장격인 아드님께서 반찬은 주변에서 반찬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거절을 하셔서 도와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법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원을. 하지만 이제 사실은 돌아가셔서 지금은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사회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 가정에는 절실했다는 거예요. 절실했지만 우리는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분들의 어떤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있다면, 행동 특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촘촘하게 정말로 그런 부분을 극복해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우리 발굴해낼 수 없어요. 예, 관련법의 강제성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련법이 지금 너무 얼기설기로 돼 있다. 즉 이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촘촘하게 하려면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예산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복지 예산이 34조 3천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폭넓은 의미에서 장애인 예산이 5조 조금 넘습니다. 5조 1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예산 집행이 3,500억밖에 안 됩니다. 즉 장애인 예산에 대비 0.07%라는 그런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 주제가 장애인 중에서도 우리가 발달 장애인이 사회적인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게 오늘 주제일 텐데 그렇다면 관련 법령, 특수교육법이라든가 발달 장애인법 이런 관련 법령이 지켜지면은 지자체당의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안 지켜져도 그냥 그만이고라고 하는 게 지금 솔직한 의미에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강제성이 있으려면은 역시 법망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박 변호사님,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돌봄뿐만 아니라 주거와 생활 지원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가정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발달장애인을 이제 키우기 버거워서 어렸을 때 이제 뭐 육아시설 이런 곳에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보호 종료 시기가 돼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그 발달장애인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와 생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판례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 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 제도가 조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장애 수당이나 아까 신우람 교수님이 말씀한 그런 특수 작업장에서 이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급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통장을 일반 저희처럼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후견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보호자를 자처하는 친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떻게 접근한 분들이 그 통장을 본인이 관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임의로 인출해서 횡령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도 필요하고 주거 지원도 필요하고 생활 지원도 필요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장애인의 생활을 저희가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우리의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 환경. 지금 발달 장애인들이 관계 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학교 안에서 그런 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이 학교 안에서의 관계 형성을 배우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게 중요한 것이 학교 안에서 일단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다가 후에 졸업 후에는 지역 돌봄 서비스로 전환할 때 단 한 명도 여기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불행한 가족들도 이제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진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돌봄을 어디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도 2시간, 5시간 정도의 돌봄으로는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비장애인 가족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부모연대에서 계속 이게 문제를 삼는 것이 부모연대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돌봄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가 통합 돌봄 인력에 대한 예우나 교육 그리고 인정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 돌봄에 대한 질도 높이고 고용적으로도 고용 지속성이 이루어져서 부모님들도 어려워하시거든요. 사실은 가족들도 그분들을 돌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통합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장애인 단체에서 주거 생활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다른 예산, 물론 뭐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 우선순위가 다 다르겠지만 다른 예산을 좀 줄이는 선에서도 주거 생활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집이 뭐 세를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으면은 집주인도 세를 안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2년 지난 다음에 또 나가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장 큰 좌절을 겪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쫓겨나고 새로 살 그 주거는 없고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제일 크다. 그래서 저는 1:1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도 바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1:1 맞춤을 하려면은 거기에 적합한 그 혜택을 돌아줘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게 2022년, 2년 전에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24시간 돌봄이 현재 전국적으로 340명, 주간 개별형이 500명밖에 혜택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복지 혜택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가 혜택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늘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그 직업 재활 시설에서 근로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근로를 하는 그 자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재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 분들은
최저임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포용수당 성격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주시도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 변호사님 뭐 있습니까? 네, 그 아픈 아이를 낳게 될까 봐 출산이 두렵다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그 장애인과 육아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꼬집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야 제정이 되어서 올해 지금 만 10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대중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나 지원이 가정의 오롯이 그런 책임이 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짠한 댓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폐, 지적장애인 수명이 가장 짧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불행한 출생이 꼭 비극적인 생의 마감으로 이어져야 하나요? 저만 답답한 노릇입니까? 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신 교수님. 네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댓글인데 GORA 땡땡땡님께서 애 키워본 사람은 알 거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건지 장애인 특히 장애아에 대한 지원은 얼마가 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들것에 실린 30대 남성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 체육시설 부지를 무단 점거 중인 공장의 강제 집행을 앞두고 사전 조사에 나섰다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겁니다. 지난해에도 음성과 보훈에서 술에 취한 민원인들에게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대로라면 행정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악성 민원에 밀려 위급한 민원 처리는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박 의원님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뉴스 처음 접할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과연 민원인 맞나 이 가해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민원이라는 게 사인이 어떤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 특정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좀 다른 내용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청주시가 이분한테 가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소송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수 야구장에 이분들이 작년 여름부터 이제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주거지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무단 점거하고 주거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패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께서 자진 퇴거를 안 하시니까 강제 퇴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법원 관계자하고 갔다가 이제 사전 조사를 갔다가 이제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소송 관계에 있으면서 그 전부터 계속 격한 다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이날 이렇게 이 현장을 방문을 하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예측이 분명히 가능했을 텐데 경찰과 대동해서 갔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사례만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런 폭행에 그냥 그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신규 공무원 조기 퇴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나에게 이 정도 서비스를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가배지위에 있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박봉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무원이 사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청백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명정대까지 또 그걸 넘어서 이제 자기 방어, 자기 보호까지 해야 되는 공무원의 그 길도 참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 2030 공무원들이 무려 14,000명이나 짐을 쌌고요. 올 들어서 구급공무원 시험에서 32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아마 그만큼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의 길을 이제 빨리 벗어나서 기업으로 간다든지 또는 공무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민간으로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겼겠죠. 말씀대로 누군가에게는 또 가족입니다. 역지사지하면서 공무원들의 고충도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함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또 애로사항도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봐줄 때 좋은 어떤 지역사회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악성 민원이다라고 규정을 뚜렷하게 할 뿐더러 그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시도를 못한다 하는 그런 아주 강제 그런성을 충분히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내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 우리가 깔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하대하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악성 민원인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강제성과 처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악성 민원인을 만나서 대처하는 것이죠.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대처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매뉴얼은 당연히 있어요. 행안부에서 민원응대 이제 표준 매뉴얼도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각 실정에 맞게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이제 또 매뉴얼도 만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라는 말 하잖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결국 되지 못하는 거는 그 매뉴얼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던가 예. 아니면은 그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던가의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저는 이 악성 민원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예. 직접 대면이건 아니면 전화건. 그런데 대부분 민원인들은 일단 행정기관에 뭔가 불만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를 하려고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대에 있어서도 좀 노련함이 필요한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위직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경력 있는 좀 노련한 분들이 바로 이제 바꿔서 변경해서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뭐 이런 매뉴얼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조례도 있어요. 이제 민원 예, 예. 업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도 3월 10일부터 관련 조례가 생겼는데 시행이 됐는데 그 조례 보면 이제 그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치유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가 생기고 나서 9건의 악성 민원이 접수가 됐지만 그 치유를 신청한 공무원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별로 현장에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그 일에 대해서 기관장의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예.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쉬쉬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거 왜 뭐 떠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컨대 기관장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그다음에 처벌을 감수하게끔 돼 있는 강제성을 집행을 할 경우는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2년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주대로.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은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악성 민원의 강제 퇴실, 퇴거 조치를 실행할 것,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고소와 고발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걸 지키는 기관장이라든가 중간 간부들 있을까요? 다 그냥 쉬쉬. 수모를 당한 그 공무원들이 아유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 당신만 조용하면은 넘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 간부 이상 또 기관장의 자세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고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악성 민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공무원 상대로 제기하는 것, 또 네. 공무원이 민원 상대로 제기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악성 민원에 노출된 공무원의 피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예, 예. 폭행, 협박 등으로 이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고 명예훼손, 모욕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권익위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후속 민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악성 민원을 외부 기관으로 해가지고 이 기관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그 법의 테두리 근처에서 미묘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행위들도 아주 많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기관장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고소를 하든 소를 제기하든 공무원 개인이 하셔야 되는 지금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개인이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도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작은 지자체에서는 그럴 인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담 부서를 새로 설치를 하자가 무리라면은 기존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 예. 파트, 감사 부서가 그런 것들을 폭넓게 하고 있거든요. 감사 부서에 인력을 한두 명 지원을 하면서 이런 악성 민원에는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 부서 또는 감사 부서에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라고 하는 지침만 내려주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많은 문제가 걸러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견뎌라,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아니란 인식,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금 공무원 총원이 4,827명입니다. 인구 대비했을 때 약 200만 언더 이하의 그 도 단위에서 봤을 때 약 80% 정도 수준입니다. 뒤집어서 1인당 응대해야 되는 민원인 숫자가 많다는 뜻이죠. 청주시 공무원 1인당 약 270명의 민원인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민원인을 상대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고 사건 사고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범석 시장도 이제 강력 대처하라, 또 행안부 지침에서도 TF를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강력 대응 지침들도 만들기는 하는데 그런 지침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갑자기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응하는 민원 담당 부서, 상하, 좀 전에 김동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상하 간에 또 유기적으로 같이 잘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준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상당수 감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들. 그런 쪽에 더 숨겨진, 가려진 사각지대도 좀 더 철저히 봐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강력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반대로 얼마 전에 대구에서 공무원이 식당에서 갑질하면서 맥주를 흘리고 갑질하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또 처벌을 하는 이런 것도 또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을 한번 보면 교권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쪽이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본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아예 새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법률지원단을 구성을 했어요. 지역 내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각 지원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뭐 수사에 저희가 참여도 해드리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조직적으로 이제 조직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보호하고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충북도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제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그랬더니 우리 당협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새로운 어떤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이제 법무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같이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전담부서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고 이것은 이런 식이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처리하는 거에 불과하고 그 처리도 과연 잘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남고요. 예방 차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에는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우리 행안부가 왜 공무원 이름 비공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각 지자체나 뭐 행정기관들 뭐 중앙부처가 이제 그렇게 비공개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박아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교권 보호 관련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잘못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니까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라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대안을 내놓으니까 이게 과연 나아질까 싶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YOUL 땡땡님께서 교사 개인정보도 비공개로 해라. 학부모가 왜 전화하는데 필요하면 학생이 직접 묻거나 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해라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예, 김현정님. 네, 저도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은 범죄입니다. 주의, 경고,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징역형에 처하면 아마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옥천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옥천군이 만든 행복주택입니다. 총 사업비 308억 원을 들였습니다. 주민 카페와 경로당, 놀이터 등 복지시설을 갖췄고 터미널은 물론 학교와 시장도 걸어 다닐 수 있어 지역 내에서는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전체 200세대의 28.5%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하는 세대입니다. 최장 10년간 매달 20만 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살 수 있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인 주변 시세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 이렇게 싼 값에 집을 주면 신혼부부가 와서 애도 낳고 인구가 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이 정도 혜택에 농촌으로 이사가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36, 44제곱미터가 대다수여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는 너무 좁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예측 실패라고 지적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정작 신혼부부가 입주하지 않아 새 집이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교수님. 네, 그동안 행복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헤어지는 연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주택에 살다가 자가를 마련해서 오는 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네. 자가를 마련해서 간 분들은 행복한 케이스겠죠. 우리나라 임대주택 약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에서 약 11위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 비해서는 이제 훨씬 낮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리 동남 4군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군 지역의 평균 연령이 보통 54세에서 57세 정도 됩니다. 예. 청주는 평균 연령이 지금 42.9세입니다. 행복주택에 청약하고 하는 요건들의 상당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평균 연령이 아주 높은 지역에서 과연 일자리라든지 어떤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수요층의 욕구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살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수요층의 어떤 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입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에 보금자리가 없고 행복주택에는 행복이 없더라. 시중에 이제 농담 섞인 자조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건데요. 예, 수요 예측 실패에 아주 최근 들어서 딱 부러지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이 수요 예측 실패는 결국은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감안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컨대 월세 20만 원인데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주위 시세 40만 원,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20만 원이면 당연히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두 번, 세 번 기회를 줘도 안 들어오지? 이게 바로 눈높이 실패고 예측 실패인데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월세 20만 원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그것보다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일자리가 더 필요했는데 옥천 이제 사례가 옥천입니다만은 그런 군단이 주위의 기업도 부족하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창출, 경제 창출 요인이 없을 때 20만 원 월세 이거 하나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수요 예측에 아주 참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뉴스를 보고 처음 들은 생각이 이제 다 맞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수요 예측의 실패의 결과이기만 할까? 이게 왜냐면은 아마 이제 옥천군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이 옥천 지역에 정말 이 행복주택을 이유로 해서 유입되는 사람들,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소망과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00세대 가운데 가장 많이 84호가 신혼부부를 위한 이제 그 배정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신혼부부를 위한 요 세대만 지금 이제 미달이 난 거예요. 그것도 크게.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옥천 군수님도 그렇고 정말 많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아이도 낳고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산이나 소득 수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많이 넉넉한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죠. 이번 이 뉴스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에 지금 6개가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 지역인데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점을 이제 느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적 규제인데요. 면적 예. 규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명, 그러니까 1인 세대라든가 청년을 위한 그 임대주택은 35제곱미터, 우리 이전 개념으로 하면 11평이 됩니다. 예. 그리고 2명이 사는 이 바로 행복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44제곱미터, 즉 13평에 해당이 되고 3명이 거주하는 집은 50제곱미터, 15평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즉 지금 대다수의 행복주택은 11평에서 13평까지로 묶여져 있는데요. 자, 이게 신혼부부라는 특성을 감안하면은 바로 육아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아에 너무 좁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집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데처럼 일자리 20만 원 그 절약하는 것보다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다라고 하는 근시안적인 위치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을 한 이게 복합 함수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너무 일차방정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그 면적 규정은 뭔가 좀 형평성 있게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그 조정이 돼야 됩니다. 꼭 뭐 11평에서 13평만 행복주택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반의 반으로 줄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면적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면적 기준을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좀 더 현실화해야 된다,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네. 그 행복주택의 약 80%가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뭐 교육복지 일자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요. 면적에 있어서 한번 보면 우선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청주가 1인 가구가 약 42.2%입니다. 예. 충북 평균이 약 37%가 1인 가구예요. 그런데 그 1인 가구들도 옛날처럼 뭐 조그만 원룸에서 4평, 6평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정도 거실이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조차도 지금 아주 최소 면적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넓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이제 출산 육아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는 좀 더 큰 것들을 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면적 기준에다가 또 최근에는 새로 서비스 면적이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들이라든지 행복주택도 질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관리비가 또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는 월세보다 면적 기준에 따라서 관리비가 훨씬 더 커진 행복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실효성 있게
입주에 대해서 미달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타겟이 되는 젊은 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면적 기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1인은 35제곱미터까지잖아요. 1인 예, 예. 가정은. 근데 실제로는 36제곱미터형이 많이 지어져 있고 2인은 44제곱미터형까지인데 실제로는 46제곱미터형이 지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간당간당하게 딱 걸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사실 아이 명수에 맞는 방 개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이제 1인 가구에만 적용되던 그런 면적 기준을 최근에 2, 3인 가족에도 다 이제 적용을 하면서 민원에 부딪히고 결국은 이제 국토부가 손을 들고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추진하려면 정말로 세밀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다시 또 바꿔보지.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 변호사님 뭐 있습니까? 신혼부부의 입주 조건과 혜택이 지금 대폭 줄어들어서 문제인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주거가 든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신 교수님. TOLR 땡땡님께서 집 크기지만 그 전에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 한 가지. 거기 대기업 본사가 있습니까? 대기업 공장이 있습니까? 아파트만 있으면 뭐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탄탄한 직장이 있어야지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눈에 띄는데 예, 위원장님. 국토교통부 LH 토지주택공사죠. 공급자 중심으로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제도일수록 수요자의 의견들이 전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북 시사토론창 6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